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자 여학생이 자신을 촬영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시신을 방치한 채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식까지 배달해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경찰대 출신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시 3관왕을 하는 등 한때 고시계의 신화였지만 불법 촬영 범죄로 쫓겨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백성문 변호사님. 깜짝아, 네.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어제 남쪽에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경찰 조사에 참여해야 돼서 못 왔어요. 재판에 가셨던 놀러 간 건 아니에요. 재판에 가셨던 건 아니군요. 네, 수사기관에 경찰에 가서. 경찰에 가서 뭐 하셨어요? 조사에 참여했죠, 참여. 조사를 받으신 게 아니고.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어서. 진짜? 네, 참여를 좀 했어요. 왜 받은 거 같은 느낌이 나지? 왜 이래, 자꾸. 알겠습니다. 받았으면 그것도 기사인데.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해피바이러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 대형 사고 쳤습니다. 2m 35cm 넘어서 세계 육상 선수. 물론 이건 자료 화면이죠? 이거 맞습니까? 그렇군요. 자, 정말 춤추는 거 보세요, 지금. 은메달 땄습니다. 높이뛰기 아시겠지만 이게 동양인의 몸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걸 뚫은 겁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 여세 몰아서 사건 반장도 종전 최고 시청률 오늘 훌쩍 넘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서연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어제 경찰서 갔다 오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2번이나 넘어져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 반장 말고는 호소할 곳이 없네요 하신 이선화님, 제가 답장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공원 갔다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어요. 사반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신 사진까지 보내주신 남규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엄마 정윤정 여사 건강해 하신 한송이님, 꽃 같은 우리 엄마 한승혜 여사 사랑해 하신 이송민님, 저 한국 왔어요. 사반 너무 그리웠어요 하신 장혜련님, 부산 사시는 고준영님, 임수진님, 박민아님, 조설희님, 양미숙님, 박채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추락 후 1시간 방치입니다. 자, 인하대 사건 후속 전해드립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에 역시나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추락 직후 119 신고했더라면 그래도 살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남성은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하자 여성의 옷은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당일 오후에 자취방에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여성이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남성이 건물에 들어간 오전 1시 30분부터 그리고 여성이 피를 흘리며 행인에게 발견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CCTV 확인한 결과 여성이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가 어두운 새벽이었던 데다가 여성이 쓰러져 있던 장소도 인적이 매우 드물어서 늦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여성은 살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머리뿐만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흡하고 맥박도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고 결국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이 범행 현장에 놓고 갔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는데 이 남성이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 이 남성 이미 신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털렸습니다. 웹서핑 조금만 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저희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령으로도 지금 신상 공개를 심의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일단은 현재 구속영장에 발부된 죄명이 준강간치사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는 고의성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 범죄 가지고 신상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을 밀었거나, 그러니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돼서 죄명이 중간간 살인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조주빈 사건 때, 엠번방 사건 때 이제 신상 공개 여러 되고 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사건들에서 공개된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자칫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그게 역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어수하게 관해서 좀 더 신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희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 새내기, 대학 새내기에 의해서 또 새내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피해 학생이 그 추락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119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구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재 남아있는 그 피해 학생의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흐트려 놓고 자기 집에 가 있다가 이제 그 검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것이 휴대폰을 그 자리에 놔두고 갔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마 뭐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정신이 없어서 놔두고 간 것 같은데 안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또 그 어떤 그 성폭행을 한 그런 어떤 과정을 녹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차후에 그 피해자에게 어떤 뭐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그 성범죄자들의 그 어떤 그 습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해자가 지금 20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과연 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그 층에서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성범죄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이어지면 전해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예, 어머니의 운전 실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의 엄청난 순발력으로 이 사고를 피한 아찔한 순간들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고속도로죠.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 원, 차, 아이고 갑자기 와, 이야, 사고 안 났습니다. 세상에 운전자 이 어머님이시라는데 딱 오니까 왼쪽으로 틀었어요. 와, 이 정말 동물적인 반사신경. 백 변호사님, 네. 보통 여성 운전자들, 특히 운전이 익숙지 않은 중년 여성 운전자들을 이르는 약간 차별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야, 그런데 이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쯤 되면 저도 못 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왼쪽에 이제 중앙 가드레일 있잖아요. 예. 보통 저기에 부딪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피하다가 근데 그것도 안 피하고 이렇게 지금 사고를 피하셨는데 저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저 2차선에 있었던 차량은 3차선에 갑자기 누가 깜짝 놀라서 옆으로 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으면 이 어머님의 책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이 앞 차선에 뭐 안전거리나 이런 것들 미확보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1차로에 앞에 차가 저 앞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차선에 있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2차선이
옆으로 그냥 예상 못하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고가 났어도 이 어머님의 책임은 아니었겠지만 저걸 또 동물적으로 피한 어머님의 운전 실력은 저도 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또 다른 영상 네.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아우 비 많이 옵니다. 자, 이 앞서가는 트럭 주목해 주세요. 오, 와우, 와우, 보셨어요? 여기 관광버스 지나가니까 그걸 피하려고 슉 한번 또 슉. 야, 이거는 약간 미끄러진 느낌이긴 하지만 흔들흔들. 자, 빗길에선 무조건 저속으로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저게 또 저런 트럭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점을 싣느라고 되게 후륜구동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들이 특히 빗길에 많이 위험합니다. 잘 미끄러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불 들어오죠.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휘청을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었는데 브레이크에서 다시 발을 떼서 핸들을 떼서 방향을 잡으셔서 다시 간 겁니다. 운전 실력은 칭찬해 드릴만 한데 노란불이었어요, 문제는. 아이고. 멈추셨어야죠, 사실. 조금 서두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속도를 좀 줄였거나. 노란불이 아니라 좀 주의불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멸하는 전멸. 상태에서. 예. 정말 이 빗길 운전 다시 한번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트 한 번에 5억. 자, 개그우먼 맹승지 씨가 황당한 DM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SNS에 공개한 메시지입니다. 중국계 싱가포르 재벌가 20대 남성이 당신을 픽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데이트 한 번에 5억 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 안 보는 조건입니다. 일명 스폰서 제의를 저렇게 DM으로 한 겁니다. 자, 맹승지 씨는 더위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던데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네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 김 기자 그럼 더위 먹은 사람이 3명이나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어제 맹승지 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받은 메시지 3개를 공개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대기업 등 재력가들을 스폰서로 소개해주겠다면서 한 달에 2번에서 4번까지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씩 데이트를 할 수 있겠냐. 만날 때마다 금액을 이제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밀은 보장된다,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걸 받은 맹승지 씨는 이제 보내는 사람들은 더위를 먹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5억 원은 어려운 곳에 기부합시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맹승지 씨 그거 장난이에요. 크크크 하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하지만 과거 연예계 사고에서 봤지만 이런 이른바 스폰서 이런 게 왕왕 있었다 보니까 그냥 이걸 장난이려니 하고 치부할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저 한 사람에게 맹승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3건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즉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분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받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자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5억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사실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 평생 벌어도 우리가 벌기 힘든 그런 돈이고요. 또 저런 것을 갖다 만약에 받게 되면 인생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건 그런 장난이든 아니면은 또 어떤 의도가 있든 그러한 미끼를 던지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은 인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지성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냥 이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더위 먹은 사람이 3명이 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가죠. BTS 제이홉이 범죄자.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저 서울 삼성동 한 백화점 외부 전광판 BTS 제이홉 정규 1집 잭 인 더 박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팬들이 광고를 걸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래퍼라고 써야 되는데 레이퍼라고 돼 있습니다. 피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의미가 확 달라지죠. 자, 지금 이 순간 노래 하나가 생각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그래도 이건 노래예요, 그게? 예? 그게 노래예요, 지금? 제가 랩을 했습니까? 랩을 했는데, 랩을. 좀 노래를 했는데 아무튼. 자, 뭐가 됐든 남이 님이 된 거야 뭐 그러려니 해도 이 피 하나 빠지면 의미가 확 참
보통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자를 레이피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것도 레이퍼도 분명히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대신 뭐 성범죄자라는 말 말고도 약탈자라든가 고어로는 그렇게도 쓰인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사전을 찾아봤어요. 다른 안 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홉이 이번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낸 거예요. 맞습니다. 싱글로는 솔로로는. 그래서 이 팬분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걸 오기 광고를 저렇게 크게 붙였는데 아이고 국제적인 해프닝이 돼버렸죠. 근데 저는 더 유명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효과는 좋게 나리라고. 예. 아무튼 뭐 누리꾼들은 이 시쳇말로 뭐 일부러 매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새우 강정이 준 현타입니다. 자, 물가 요즘 막 정말 엄청나게 오르죠. 그래서 생긴 황당한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새우 강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저 박스는 되게 큰데 8알 뿐입니다. 누가 먹다 남긴 거냐? 새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저 8알이 무려 2만 원. 자, 백 변호사님, 네. 비싸면 안 사 먹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인간적으로 하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현타가 오네요. 예, 한 개당 2,500원.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새우도 조그만 새우, 큰 새우면 또 좀 모르겠는데 네, 새우 자체도 굉장히 작은 새우로 만든 건데 저게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했다는 SNS의 인증샷입니다. 예. 지금 새우 8알이 2만 원이다. 100g 기준으로 판매 중이더라. 그러니까 뭐 100g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새우가 특별한 새우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래 보이진 않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이게 가게 문제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이러는 거냐? 아, 이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 되면 이 물가 인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무 대놓고 비싸게 파는 것 같네요. 저는 좀 백화점 측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게 별로 좀 세팅을 했잖아요. 예. 자, 교수님, 제가 주말에 그 고깃집에 갔더니 세상에 상추값이 엄청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상추 대신 다른 거 막 이상한 풀 같은 거 좀 주더라고요. 뭐 이상한 풀이 아니라 먹는 먹을 수는 있었죠. 이상한 풀이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먹는 풀. 사실 이제 좀 아는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그 주인 아시는 분에게 상추는 지금 좀 많이 달라라고 하면은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우리가 주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재료비 증가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백화점 측에서는 그람당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박스를 채워가니까 저게 2만 원이니까 박스 채워가면 7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좌우간 저거를 사서 올린 분은 저거 2만 원 얼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냥 보통 딱 봐가지고 이 한 박스 샀는데 7만 원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물러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오르고 있는데 뭐 새우 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백화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새우 전통시장 강정 드시면 뭐 저 정도 뭐 2만 원 내고 불평 불만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 같은 데 많이 가보시죠. 그러니까요. 자, 부산 부암동에 사시는 강영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80번째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님 박혜숙님이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건 반장 볼 수 있게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강 여사님 2042년 7월 19일 100회 생신날에도 뵙겠습니다. 저축에는 힘이 있다. 사장님의 회복력, 부모님의 생활력, 이 모든 게 든든한 저축력. 당신을 위해 저축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저축은 힘, 저축은행.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Keep the Pace.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자 여학생이 자신을 촬영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야, 이 사건 진짜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혈압 오르실 겁니다. 자,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보고 쓴소리를 한 어른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얘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학생쯤 돼 보이는 몇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심지어 휠체어를 탄 어르신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되레 신고를 당했다는 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분이 니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저도 사진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저기 무슨 좀 뒷골목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장소 같고 그러네요.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이 예. 보이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뭐 아무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저 벌건 대낮에. 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든 찍어서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서 이거 증거로 찍겠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모르는 아저씨가 저희 얼굴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시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백 변호사님, 네. 보통 저럴 때 백 변호사님도 훈계하시죠? 야, 니들 나이에 담배 피면 뼈 녹아 그러면서 하시죠? 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뭘 또. 아니 최근에 제가 다니는 길에서 본 적은 없는데 있으면 사실 아예 훈계를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이 많은데 지금 이분이 이제 훈계를 하면 보통 예전에 어른이 이제 훈계를 하면 이렇게 좀 듣거나 죄송합니다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땡땡 중학교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도 계속 옆에서 침을 찍찍 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요? 저희 보면 히드라도 이것보다 침을 적게 뱉을 것 같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드라 하면 막 뭐 히드라, 그리스 신화 자꾸 생각하시는데 스타크래프트. 예, 요건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 하나 갖고요. 저거, 저거. 저렇게? 예, 아. 저거를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분들이 침을 찍찍 뱉는다. 히드라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 히드라보다 침을 계속 뱉더라. 이런 얘기까지. 야, 저거. 저 좀 잡아주세요. 보니까 저도 딱 그 얘기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뭐 이거. 그거. 네. 아유, 진짜. 찍. 네. 참. 교수님.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백성문 변호사님 저들 포함해서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오윤성 교수님은 너희 녀석들 뭐 하는 거야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동네 애들 상당히 강적이네요. 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1차적으로는 저게 저 부모들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대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여차하면은 경찰에 신고해요. 여차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친구들이 영악해서 우리가 담배 피는 것은 이거는 뭐 솔직히 도덕의 어떤 그 영역에 속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영상을 찍는 거는 저건 불법이다. 이것을 갖다가 얘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찰 지구대 순찰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술 먹고 막 발로 짓이기고 한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뭐 거기 가서 저는 촉법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저 정도까지 됐다. 사실 보통 보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백주 대낮에 어른들 보는 데서 피는 애들은 좀 드물어요. 조금 구석에 가가지고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은 또 이제 어른들도 그것을 못 본 채하고 지나치기가 조금 나름대로는 괜찮죠. 근데 저런 상태가 되면 글쎄요, 저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가 어떤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파트 정도 되면은 저런 애들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제가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서 그 초창기 멤버부터 살아가지고 글쎄요, 저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만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붙어봤자 어른이 손해다. 경찰 불렀어요. 근데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냥
앞으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신고 정도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괜히 저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신랑이 벌어봤자 손해 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아, 경찰분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년자가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저 아이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거예요. 담배를 피운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 아니에요. 피우면 안 되지만, 그걸 팔면 안 되겠지만, 판매하신 분이 저걸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거나 미성년자가 피웠다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어떤 불법은 아닌 겁니다, 담배가. 유해한 식품이지만,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괜히 신랑이 거리지 마시고, 너무 이제 저기 이제 경찰 입장에서 와서 니들 뭐 이렇게 훈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하도록 맡기시지 직접은 하시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분이 오더라도 신고하신 어른들이 기대하는 그 뭐 어떤 상황은 못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예. 이게 되게 황당한 거예요.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파는 것만 불법입니다. 아, 편의점에서. 네, 그래서 팔다 걸리거나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 분들이 영업 정지 받고 막 세상에. 성인인 척하고 샀을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술이랑 맞아요. 똑같아요. 아유,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댓글 몇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라떼는 그래도 숨어서 피웠다. 요즘 애들 겁이 없구나. 뭐 숨어서 핀 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쵸.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숨어서 안 펴도 될 때부터 폈어요. 아, 진짜. 네. 아닌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한테 여쭤보시지. 아, 예. 그쪽은. 네. 자, 우리 때처럼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하면 맞아야 좀 쟤네들 정신 차리니까. 체벌이 없어지니까 저 모양이다. 이런 장탄식들이 댓글에 많이 달렸는데 백 변호사님이 뭐가 됐든 기성세대 입장에서 좀 일단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자기가 저렇게 살았다는 걸. 지금은 어차피 어른이 나한테 그래봐야 내가 그걸 가지고 소위 되치기를 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아이들이 저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나이를 먹고 나면 이게 모두 다 본인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학교에서 체벌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예. 정말 약간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가혹하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인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훈계 같은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확실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은 그거는 옛날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도 이제 지역 사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학교에 계시는 중고등학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은 자기 제자들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을 갖다가 보면서도 과연 내가 이걸 개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저게 개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몸싸움이 있게 되면 또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 뭐 과태료를 부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다 무너졌고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인권, 체벌 이런 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 젊은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까 그 우리 그 저 시청자분 숨어서 폈습니다. 숨어서 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그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너 이렇게 피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꽁초라도 잘 주워갔으면 좋겠다고.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저런 친구들 있던 자리 딱 보면은 꽁초에 아까 막 이거 침 튀기고 아유 진짜 식사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숨진 여성과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이틀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남성. 법원은 그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이 사건 저희가 지난 3월에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재판이 지금 열린 거죠. 자,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3월 6일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2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며칠째 이 여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충돌해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보니 그 방 안에는 여성의 방이었는데 만취한 23살 남성이 여성의 시신 옆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 숨진 여성과 연인 관계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오는 도중에 남성은 뚜렷한 주거지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여성이 홧김에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아껴서 참 좋겠다. 해 뜨면 바로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한 걸 듣고 남성이 격분해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백 변호사님, 그 여자친구의 시신을 옆에다 놓고서 며칠 동안 생활을 했다. 이게 그때 발생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여성이 모텔비 벌어 좋겠다, 나가, 내일 아침에 나가. 이거는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했던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본인이 현장을 뜨거나 사체를 뭐 어디 뭐 훼손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뭐 행태들이 보통 있는데 이렇게 사체와 함께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 남성은 정말 충격적인 건 여성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그냥 지금 사파 나온 것처럼 방바닥에 방치하고요. 저 공간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술이 부족하니까 편의점에 갑니다. 또 술만 먹이 아니라 또 안주까지, 술하고 안주까지 사서 와서 추가로 구입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상황에서 OTT 서비스 접속해서 영상까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OTT 서비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보면서 시신을 옆에다 두고 술도 마시고 배달 음식도 먹고 하면서 TV까지 보면서 예? 그냥 만취 상태로 발견. 야, 이게 참 엽기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사람이 아니라 뭐 쥐가 한 마리가 뭐 이렇게 있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술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의 영향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뭐 어떤 말다툼을 해가지고 기분 나쁜 상황이 있으니까 바로 폭력성이 발현돼가지고 그 여성의 뭐 목을 갖다가 뭐 조른다든가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자기 어떤 생활을 계속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또 술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됐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사건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막 살아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상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당시 숨진 여성의 몸을 봤더니 폭행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남성 이 범인과 이제 재판관 피고인과 같이 산 게 1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폭행을 합니다. 폭행도 우리 이제 짐작하시면 복부를 강하게 때리면 몸이 웅크러들잖아요. 그때 그거를 옆구리하고 가슴도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폭행을 했고 이유도 기가 막혀요. 그냥 왜 너 친구하고 집에서 사진 찍어? 이런 이유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번에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이성 때문에 싸우다가 흉기로 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해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저 남성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저런 폭력 성향을 보이는 남자를 왜 못했을까 너무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 남성은 전력이 좀 있는데요. 2017년 2월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예, 예. 같은 해 7월에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살 여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에는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공동공갈, 상해, 재물손괴의 범죄를 범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고 2021년 8월 14일까지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백 변호사님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네.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저는 이 징역 30년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만 N번방 사건의 조주빈보다 이게 형량이 낮은 게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시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 누범 기간 중이었고 또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건 그 전에 범행에서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형을 선고하면서 징역 30년에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형이 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저는 솔직히 징역 30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수님 워낙 살인 사건 형량도조차 뭐 20년 이상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30년 저는 솔직히 백 변호사님은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상당히 많네라고 저는 순간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워낙 이제 뭐 엄청난 사건인데 그 어떤 선고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을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12점, 14점 같은 경우는 상습적 과음주자, 그리고 15, 24점은 문제음주자, 25에서 40점은 알코올 중독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전 단계인 19점으로서 문제음주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술을 마시는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화를 참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할 경우에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닥치는 대로 동물적 공격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 사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뭐 교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이 바깥에 나오게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사회에 폐를 끼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30년도 이게 적다.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 여성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살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고작 30년형. 24살 피해자가 평균 수명을 살아도 근 60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30년. 딱 절반만. 물론 그것도 다 살질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형량 얘기를 할 때 예? 근데 이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범죄 전력을 보는데 첫 번째가 2017년에 강제추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때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도 그때까지도 미성년자였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성폭력을 저지르는데 집행유예를 받을까? 그 교수님 이제 알코올 문제, 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강제추행이라든가 뭐 유사성행위 같은 그런 성폭력이라도
범죄의 어떤 정황, 어떤 질적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아까 쓰시는 어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럼 이전 범죄에서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제목이 강제추행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면 정말 오랫동안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사실 죽어도 부정한 상태에서 이 지금 피해자와 교제해서 그 집에 들어앉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냐가 저는 더 걸려요. 그러니까요. 30년이나 형량이 짧다를 따지기 전에 왜 3번씩이나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죄는 이게 뭐 공동 공갈의 상인데 벌금으로 끝났어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라서 저도 미성년자 강하게 처벌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 이 범죄의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을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거든요. 결국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뺏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경찰대 출신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시 3관왕을 하는 등 한때 고시계의 신화였지만 불법 촬영 범죄로 쫓겨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봅니다. 자, 경찰대 출신 40대 남성이 범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뒤에 또다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네, 이 40대 남성은 경찰대를 나와서 지난 2019년 7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성을 뒤쫓아가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 경찰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될 당시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 남성의 휴대전화엔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 100여 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남성 알고 봤더니 그냥 경찰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 별이 3개, 전설의 고시 3관왕. 양 변호사님 이거 뭐죠 이거? 이게 언론을 한때 장식했던 인물이에요. 2010년도에 한 해 같은 해입니다. 입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차석, 그리고 사법시험까지 붙어버렸어요. 같은 해에. 세상에.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원래 뭐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련 신문 같은 데는 저렇게 뭐 화려하게 이 기사가 났던 거죠. 진짜 나왔네요. 저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입법고시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 사무관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왜 3년 만에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뭐 사시, 행시, 입법고시를 다 붙었는데 법을 만들겠다고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5월에 몰카 범죄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5월 30일에 퇴근을 하고 여의도에 술을 마셨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술에 취해서 국회의사당에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한 오피스텔 1층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이었고요. 첫째 칸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이제 동영상 모드로 작동을 해놓고 위에 이제 화장실 위에 뚫려 있는 천장과 칸막이 사이로 이제 그 휴대전화를 쓱 밀어넣고요. 반대 칸에 있었던 이 10대 여학생이 이걸 보고 신고를 했고, 일단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남성을 밖으로 끌어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2013년 이 불법 촬영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한 경비원의 얘기 직접 한번 당시에 들어보시죠. 제 바로 밑쪽에서 핸드폰 삐링 소리가 나서 딱 쳐다봤는데 저는 씻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뺏어서 촬영 확인을 하고 성폭력 그걸로 긴급 체포하겠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젊은 경찰관 멱살을 잡더라고요. 세상에 저 짓을 해놓고 교수님 경찰대 출신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관이 출동한 경찰 야 임마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았다니 이게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고 이제 본능에 따라서 지금 저 영상입니다 교수님. 네. 그 당시 이제 저게 다 찍혔죠. 바디캠에 의해서. 적발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고 본인도 이제 경찰 생활을 했으니까 이거 끝까지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 화장실을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갔다 했는데 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그러면 저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막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하려고 하니까 그 경찰관 오른쪽 어깨를 깨물었어요. 아이고. 또 그 옆에서 말리던 그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의 팔을 핥히고 종아리도 물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오른쪽 어깨 또 한 사람은 종아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행동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물으니까 다른 사람 것으로 허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통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은 2013년 지금 보신 저 사건 당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나요? 지금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때 치상까지 했지만 그때는 초범이었다라는 점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때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다 동일하게 끝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자, 집행유예 받았으면은 정말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반성도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충격적.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이 남성은 자신의 촬영이 예술 행위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현행법상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관들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6대2 이 6대2에서 2는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두 분이 판단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이 카메라 등 촬영죄를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성적 관념에 따라서 이 신체라는 부분 어떤 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라고 두 분이 이제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한 거지 이 남성이 촬영하는 걸 예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합헌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자,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10월에 그때도 불법 촬영을 했다가 또 철창 신세를 졌던 건데, 자, 교수님,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두 번 이런 거예요. 약간 이 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3번인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드러난 것만 3번이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맞습니다.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몰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방향성이 잘못돼 버리면 사회에 미치는 그 어떤 그 폐해에 있어서 영역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절시음란증이다라고 하는 이 고치기 힘든 어떤 그 병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러한 습벽과 연관돼서 치료를 이거 뭐 처벌도 처벌이긴 하지만 치료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13년, 2015년, 2019년까지 동종 범죄를 불법 촬영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최근 2019년 범죄는 어떤 판단이 나왔죠?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고가 올해 초에 2년 동안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카메라 불법 촬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툰 것도 있었지만 재판관들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병에 더 가깝지 않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은 꽤 세게 2천만 원 선고를 했고요. 적극적인 치료 의사라는 데 좀 방점이 찍히지 않았을까. 이거 이 상황에서 뭐 얼마나 처벌을 한다고 뭐 1, 2년 뭐 복역을 하게 만든다고 나을 병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고시 3관왕, 뭐 그 고승덕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시험을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 대단한 수준을 넘어서 그것도 1년에 다 했다라는 건 저희 뭐 사법고시 하나 저희도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붙은 이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백 변호사님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법연수원에 가서 제가 머리가 나쁘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 류의 시험을 1년에 3개를 다 붙는다고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쩌나 이런 참 좋은 머리를.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3년 10월) 경남 김해의 한 수영장에서 9살 여자아이가 물 위에 축 처진 채로 떠올랐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멈춘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엄마, 언니, 사촌과 함께 수영장에 놀러 왔던 이 아이는 사망하기 전 언니에게 맛있는 걸 먹고 왔다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던 아이가 갑작스레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도 아이의 엄마도 단순 익사사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부검을 통해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엄마. 아이의 엄마가 정말 자신의 딸을 살해한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친딸 독극물 살해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자, 2003년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엄마, 그리고 9살 여자아이, 그리고 9살 여자아이의 언니, 그리고 사촌들. 이렇게 수영장, 경남 김해의 한 수영장, 동네 수영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2003년 10월 12일 경남 김해의 한 동네 실내 수영장에서 놀던 9살 아이가 물속에서 숨졌습니다. 친엄마인 36살 안 씨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 한 명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전요원이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식을 잠시 되찾게 했고 말귀도 잠시 알아듣는 듯 했는데 병원에 옮긴 지 5분 만에 숨진 겁니다. 병원 의사는 일단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영장 측에서도 익사일 리가 없다,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뭔가 다른 요인, 어떤 정황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조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의식이 돌아왔을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100%, 거의 99.9%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2번이나 인공호흡을 해서 의식이 돌아오는데도 결국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고요. 또 그거 보셨죠? 물에 빠져서 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의식을 잃다가 푹 깨어나면서 물을 탁 토해내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보통 그런 장면 예. 많이 보셨을 텐데 물을 토해내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놨는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물도 토하지 않고 사망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경찰도 그렇고 수영장 측에서도 이거 부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검이 처음에 좀 쉽지 않았던 건 친모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수영장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부검은 이루어졌고요. 이제 부검을 할 때 보통 근육 색깔이 일반적인 사체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회색빛이 좀 도는데 선홍빛이 돌았다고 하고요. 이 선홍빛이 도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동사. 쉽게 말해서 얼어 죽은 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그다음에 청산가리 중독 세 가지인데 일단 수영장에서 동사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딱 하나 독극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극물 관련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1ml에서 16.2mg의 청산염이 발견되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치사량의 3배 그런 약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교수님. 이제 이 둘째 아이입니다. 사망한 아이가 9살짜리. 그런데 얘가 앞서 김 기자 뭐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언니한테 언니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국 그거에 그 맛있는 거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이의 몸속에서 그 치사량의 3배가 되는 청산가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첫째 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애들은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맛있는 거 먹고 왔다니까 야, 그거 뭐 먹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지 말랬어. 비밀이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왜 동생한테만 맛있는 거 줬냐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13살 먹은 조카도 그 대화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또 이제 수영장의 안전 요원이 관찰을 했는데 바로 이 안 씨가 탈의실 쪽에서 이 둘째 딸을 손짓으로 이렇게 불러서 구석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 얘기하는 걸 봤다라고 이 진술을 하니까 이 세 사람의 진술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뭔가를 먹인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엄마 안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우리 딸에게 뭘 갖다가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 자, 김 기자. 자,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엄마가 둘째 딸 그 9살짜리 자기 친딸을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리만큼 부검도 반대하고 익사가 아닌 것 같다는 주변의 의견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수영장의 과실이다라고만 거듭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해당 수영장은 고객이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1억 원,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범죄? 네. 그렇게 경찰은 추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상한 거는 안 씨가 이 아이의 사망 바로 전날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이 또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이가 사망한 게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말인 토요일에 자신의 직장으로 보험 설계사를 불러서 이 상해보험 가입을 이제 부탁을 한 건데 또 재밌는 거는 당시 보험 계약금을 낼 돈도 없어서 설계사한테 대납까지 요구하면서 무리하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 문제를 의심할 만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왜 굳이 가입을 전날에 토요일에 강행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답변이 아는 사람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럼 아는 사람 누구의 애가 다쳤냐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에는 대답을 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은 왜 사망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에 가입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이 상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계약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교수님 일단 심증은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이 엄마라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의 진술서를 문제 삼은 프로파일러의 어떤 지적으로 인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독극물로 인한 그 살인으로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독극물을 구입한 흔적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한 2년 정도를 갖다 끌었고 결국 경찰은 검찰로 이제 그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 안 씨를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건의 재구성을 진술서로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그 진술서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뭐 프로파일러들이 지적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그 사건 당시 사항을 설명하는 데서 우리 누구누구, 자기 둘째 딸이죠. 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썼다가 이걸 갖다 지우고 위독을 위급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좀 불편했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통상 이런 그 피해를 당한 어머니의 그 어떤 탄원서라든가 진술서 보면은 비통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범인을 꼭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이제 사건의 전체 내용 중에서 약 한 12% 정도만 사건과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그래서 용의자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결국 그런데 말이죠. 이 엄마라는 사람 주변에서 이상한 죽음이 계속 나옵니다. 네, 경찰이 내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로부터 굉장히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엄마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경찰이 확보해서 들어보던 와중에 너 또 약 먹였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인데 추가 범행이 의심되잖아요. 또 약을 먹였냐는 거 보니까. 예. 알고 보니 이 여성의 남편이 2년 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이 남성은 이웃집에서 가져온 김치와 굴을 먹고 그 이후에 안 씨가 건네준 커피까지 마신 후에 바로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는 쏙 빼고 김치와 생굴만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사는 그런 말을 듣고 아마 굴 속에 있는 독성분에 의해서 과민성 쇼크가 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철도 아니고 굴이 상하기가 참 힘든 겨울철이잖아요. 근데 안 씨는 또 남편의 시신을 바로 화장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남편에게도 보험을 들은 것이 확인이 됐고 결국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제는 또 친구가 사망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망하고 7개월 뒤에 이 안 씨가 친구를 만나고 헤어졌는데 10분 뒤에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겁니다. 하하.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데 아무래도 이게 부검의가 봤을 때는 약물 중독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증상이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증상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보자는 게 아니라 경찰이 보니까 이 친구 이름으로 안 씨가 보험을 가입해놨던 겁니다. 친구 이름으로? 친구인 척하고 그리고 보험료는 자기가 받게끔 해놨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좀 이게 좀 이상한 게 부검을 더 철저하게 했는데 이게 독극물은 검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험을 친구 이름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친구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참 지나서 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더 추가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그때는 사무소 위조하고 사기죄로만 기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딸, 그리고 남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친구. 일단 이 주변에 3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남편과 친구의 죽음은 뭐 사실상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력한 뭐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사건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예. 뭐 그 전에 남편과 또 친구의 살인까지 다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무기징역이라 사형에 선고됐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뇌파 검사의 증거력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익숙한 게 보이면 뇌파 반응이 나는 것을 보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요크루트나 뭐 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는데 요크루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마트에서 하는지 그 마트 사진에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로 사용이 돼서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지금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보육 중입니다. 자, 지금 딱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십니다. 2003년에 이 사건이 있었고 2005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엄여인 보험 살해, 친정 식구들 자기 남편 살해한 그 엄여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엄여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전조 같은 사건이었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같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엄여인 사건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그 2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예, 묻혔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독극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남편과 친구의 그 사안도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었더라면 유죄 판결로 우리가 갈 수가 있었었는데 사실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자기의 딸까지 마술을 뻗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성공했더라면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 예컨대 뭐 첫째 딸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도둑
네, 도둑들이 훔친 가방과 옷을 품에 가득 안은 채 도주하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와중에도 선반에 놓인 명품 가방을 휙 낚아채가는 모습인데요. 이날 무려 6명의 강도들이 쇼핑몰에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 대낮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간큰 용의자들은 가게를 빠져나온 뒤 곧장 도로를 향해 내달려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뒤늦게 경비원들이 따라 나와보지만 이미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예. 네, 이들은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경비원들 뭐 하고 있었어요? 범행이 꽤나 치밀하게 준비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범행 며칠 전부터 손님 행세를 하면서 쇼핑몰의 내부 구조를 살폈고 아하. 범행 당일엔 경비원 일부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를 기다렸다가 홀로 남은 경비원을 급습한 건데요. 경찰은 이들이 동일 범행으로 총 6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속한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뭐죠? 예, 한 소년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물가에 발을 내딛습니다. 불안해. 그 아이고, 순간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어떡해. 퉁덩 하고 물에 빠져버렸는데요. 얼핏 보기엔 얕은 웅덩이처럼 보이지만 무려 수심 2m 깊이의 물에 빠진 겁니다. 장맛비가 내린 뒤여서 그런지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소년이 물 위로 몸을 내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연거푸 고꾸라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저기, 누구 왔다. 꺼낸다. 예, 다행히도 한 남성이 소년을 발견하고는 곧장 뛰어와서 팔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상황을 목격한 덕분에 소년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남성은 놀란 소년을 다독이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소년의 목숨을 구한 남성, 정말 멋진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언뜻 봐서는. 무서워 약간. 예,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파도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예. 네,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결혼식 피로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설마. 불안하죠. 예, 불안한 파도가 무서워. 네, 파티장을 저렇게 덮쳐버립니다. 파도는 순식간에 테이블과 의자 다 휩쓸고 지나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로 현장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센 파도를 만났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사람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igh tide was at like 6 o'clock, so we knew that it was probably going to go up a little bit, but we didn't think that it was ever going to get over the wall. But luckily we didn't lose any of our food or our wedding cake. Definitely didn't stop the party. We definitely kept going, and was, if anything, it just kind of made everybody closer, really quick. 네, 하지만 인근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2층짜리 주택을 그대로 덮쳤고요. 진짜요?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까지 깜짝아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로변 역시 홍수가 난 것처럼 아주 물난리가 났습니다. 쓰나미 아니에요, 이거? 그러네요. 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가구와 집기들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와, 아니, 하와이에 뭐 왔어요? 네, 하와이 남부 해안에서요. 최대 7.6m 높이의 대형 파도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렇게 높은 파도는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와이 당국은 이 파도가 허리케인 다비의 영향으로 발생했고 금주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으니 해변 출입과 물놀이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혹시 하와이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불안하네요. 내려와, 그냥 외줄 내려와. 하나에 몸을 맡긴 안 돼. 채 아슬아슬한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 뭐 앉았다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네, 하지마. 네, 허공에 3바퀴, 빙그릇 회전까지 선보입니다. 아이고. 네, 성급하게 달려간다면 이렇게 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많아요, 외줄 타기가? 네, 뭐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균형 감각의 1인자들이 모두 모인 것 같죠? 여기는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제1회 하이라인 챔피언십 대회 현장인데요. 하이라인은 너비 5cm 내외의 슬랙 라인 위에서 고도의 균형 감각과 예술성을 뽐내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해발 2,200m 산 정상에 있는 스키장에서 개최했다고 하니까 저는 못 갈 것 같네요. 네. 네, 비록 경쟁을 위해서 모였지만 묘기를 구사할 때마다 기뻐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그리고 함께 환호해주는 관중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보츠와나로 가보시죠. 사자, 라이온킹. 사자 3마리가 여유롭게 강가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마 한 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네. 사자에게 달려갑니다. 와. 네, 하마가 이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는데 물에서는 시속 8km까지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설마 근데 사자를 오! 네, 하마가 큰 입을 과시하면서 사자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쫓는데요. 용맹한 사자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와, 이거 뭐야, 사자는 꽁무니를 내빼며 간신히 강가에서 탈출합니다. 사자를 쫓아낸 하마는 승자의 여유를 즐기는 듯 다시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야, 이거 시체말로 잽이 안 되네요, 진짜 사자가. 어? 네, 그렇습니다. 하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이 매우 강한 동물인데요. 사자들이 수로를 건너려고 하자 화가 난 하마가 재빨리 쫓아와 공격을 한 겁니다. 사자들은 겁을 먹었는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동물보호단체 가이드도 하마가 뭔가를 맹렬하게 쫓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고 하네요. 야, 하마가 저렇게 세군요.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당첨자 이벤트 전해드릴게요. 먼저 보여주시죠. 예, 미국 캘리포니아 라하브라의 이미나님. 9개월짜리 아들 찬결이가 사건 반장 너무 좋아해. 울다가도 뾰로롱 아저씨 볼까 하면 TV에 저렇게 집중을 하네요. 제가 솔직히 좀 애들한테 먹힌 스타일입니다. 예, 제가요. 자, 다음은 박연민님이 보내셨는데요. 8살 큰애 12개월 둘째가 정신없이 놀다가도 사건 반장만 시작하면 이러고 있어요. 덕분에 사반하는 시간은 저의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셨네요. 이상합니다. 진짜 사건 반장 아이들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이해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변이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